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대통령 누구야? 이재명이야? 이겼잖아. 예? 예. 아니 진 사람들이 가령 진 사람들이 내가 명예훼손을 당해서 아깝게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아깝게 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고발을 한다든가 고소가 되는 사건이라면 그런 사건은 많았잖아요. 이해를 해. 이겼어. 근데 큰 점수 차로 못 이겼다 이런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야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수능인가요? 재판관이 재판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알겠다. 이 죄가 뭔지 공소장을 보면 읽어보면 알겠는데 예. 너무 잘 썼더라. 예. 다시 이제 법리랑 검토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너무 많더라. 그래서 여기 이재명이 얘기 계속 나오는 거냐?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이거 그렇지. 좀 빼라. 예. 이거 이상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계속 대장동 사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재판 중이지 않냐? 근데 왜 니들은 죄를 저지른 것 유죄인 것처럼 얘기하냐?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니네들의 의도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시해서 유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아니냐? 왜 공소장 일본주의와 위배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갖고 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다시 조정해. 그렇지. 라고 얘기했더니 조정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 조정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조정을 못하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해보면 2021년도에 공수처가 135건의 통신자료 조회를 했어요. 아, 그때 135건 예, 지금 3,000건인데 오늘 아침 한상진 기자 말에 의하면 3,000건이 넘을 거라고 본인은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볼 때 일단 막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독재 시절에나 하던 짓, 정치 사찰, 국민에 대한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전주에가 공수처 해체해라. 무슨 얘기했냐? 문재인 대통령 사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말에 의하면 정확하게 정치 사찰이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띠고 진행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은 휴가 가버렸는데. 공소장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고 대장동 사건을 유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검찰은 명예훼손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으로 몰고 가면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고 언론을 작살내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씩 좀 짚어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쳐. 예?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수진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뉴욕타임즈 설리반 사건,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면 비록 나중에 그게 허위라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언론사인 뉴욕타임즈가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으면 당시 설리반은 죄가 없었어. 뉴욕타임즈가 그 정도로 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쓴 거는 수령호법 1조 언론 자유에 해당해.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겼어요. 이게 미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간이 열심히 이제 언론이 뭐 이렇게 검증하려고 했어. 근데 사실이 조금 틀렸어. 그런데도 설리반 네가 이기는 게 아니고 뉴욕타임즈가 이기는 거야. 왜냐하면 언론은 그 한계 내에서 열심히 검증하려 한 것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언론 자유는 우리 미국에서는, 미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거는 다 허용되는 범위야. 특히 고위공직자는 이거거든요. 일반인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는 이거거든.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좀 한국 언론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제 프로에서도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KBS 일라디오에서도 이재명과 관련한 명예훼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그 국제마피아 이재명 연루설 주장하면서 돈다발 흔들었어요. 국회에서. 그거 얼마나 많이 받았었습니까? 제가 진행했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선 몇 개월 전에 11월인가 그럴 거예요. 한 3, 4개월 전인데 김진태 당시에 국민의힘 무슨 이재명 무슨 진상 의혹
위원장인가 뭐 이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죠. 나와가지고 상황이 이미 국제마피아가 아닌 것 같은데 김용판이 막 떠들었던 게 여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늦가을 겨울이 다 돼서까지도 그거 가지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김용판이나 김진태가 주장했던 대로 이재명이 국제마피아가 연루됐었어요? 그 다음에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이었습니까? 저수지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 이재명과 그 일당이 돈을 거기에 키핑을 해뒀다며. 그렇죠. 유동규의 주장이었잖아요. 미래에. 예, 미래 키핑해두고 나중에 대통령 그걸 하든 대통령을 안 하든 간에 그걸로 먹으려고 했다며. 그게 검찰 또는 검찰 끈앞을 또는 검찰발 언론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거 최경련의 최강시사에서도 많이 보도했어요. 그런 주장들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런 주장만 했습니까?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조우영이를 봐준 것 같은데 그게 박영수 때문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잖아요. 핵심 요지는. 에? 그런 주장을 한국일보도 했고요. 에? 중립이라고 하는 한국일보도 했고 다른 언론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몇 개 언론사들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몇 개 언론사들 또는 몇 명의 언론인들 딱 꼬집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그 민주당이랑 짠 거잖아. 요렇게 지금 몰아갔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 여론 조작을 한 놈들은 누구야? 실제로 여론 조작 한 놈들은 누구야? 이렇게 그리고 1년 반 동안 몰아치면서 여론 조작 그렇게 믿도록 여론 조작 한 놈들은 누구야? 여론을 조작한 놈이겠죠. 윤석열 측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을 포함한 윤석열 측이다. 안 그렇습니까? 상시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쪽 아니에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네. 그 일반인이 하면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보통 이제 명예훼손이 걸면 걸릴 텐데 다만 이제 제가 뭐 법을 모르면 좀 이따 이제 변호사님이 해설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위법성에 대한 조각 사유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 목적이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언론일 경우에 대부분 언론 보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게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된다, 즉 위법하다, 명예훼손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이게 아주 언론이 보도를 일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사악한 어떤 사익을 추구한 어떤 사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아마 증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3,000명을 추적하러 나서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변호사님? 제가 네,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죠. 아니 위법성 조각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전문 용어. 네, 조각이 어려운 예. 단어. 운동권들이 하다 보면은 예. 늘 부딪히는 문제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경영 기자님도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할 때는 웬만하면은 공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조각이라는 게 이렇게 빡 쳐서 없어진다는 건데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법원에서 많고요. 근데 그게 특히나 공적인 인물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을 거쳤다, 근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 정도가 입증이 되면 명예훼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점은 이건 사실 언론들이 잘 지적을 안 하는데 한상진 기자나 저나 의심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 검찰이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김만배가 신랑님한테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꼬투리 삼아서 그 행위가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 그거는 사법적인 판단을 저는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이 만약에 뉴스타파로 흘러 들어갔다면 뉴스타파는 해체해야 될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없어져야 되지. 근데 첫 번째, 검찰이 언론 조작을 한 것 같은 게, 여론 조작을 한 것 같은 게, 김만배가 신랑님한테 돈을 줬잖아요. 돈을 1억 몇천만 원을 준 거를 큰 묵직돈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검찰이
그때 알았어요. 대선 후에 1년 한 6개월이 지난 시점 2023년 가을쯤에 알고 보니 김만배가 신학님한테 돈을 줬더라.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 뒷배에는 이재명 등 민주당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언론이 난리쳤던 게 2023년 9월쯤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검찰이 알아가지고 김만배 계좌를 그때야 털어서 그때 안 거야.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은 샅샅이 팠거든. 그 2, 3년 전부터 샅샅이 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계좌를 안 털어봤어? 다 털었지. 다 털었지. 그거는 검찰 기자들 당신들이 잘 알잖아요. 탈탈 털었지. 근데 그거를 캐비넷에서 놓고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캐비넷에서 놓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 2023년 가을쯤의 시점에 엮은 거야. 공영방송사와 엮어버린 거야. 이유가 뭘까? 저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개 아닐까요? 첫 번째는 어딘가를 방송계 전반에 이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싶은데 뭐 좀 더 그렇지. 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아주 새로운 기운을 예. 아주 특이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이 총선 앞두고 예. 아주 그냥 물갈이를 해버리고 싶은데 그런 거리가 하나라도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래야 이걸 가지고 또 우리 또뭐 방심이 얘기 이런 거 많이 해드렸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는 뉴스타파 자체를 한번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담스러운 보도를 이제 많이 하니까 긴거리 보도 계속 있고. 그렇죠.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네요. 저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공영방송 장악과 관련해서 왜 이것도 그 제대로 안 쓰고 있는지 언론들이 제대로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KBS 나올 때부터 이 주장을 계속 했거든요. 실제로 공영방송 KBS를 아마 지금 김우철 사장이 제대로 그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나는 시점이 올해지 않아? 올해 11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2023년. 원래대로 하자면. 그래서 김우철 KBS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싶은데, 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KBS 김우철, 당시에 MBC 박성재 다 물러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일 약한 고리는 KBS야. 왜냐하면 KBS는 국회에서 결산 그 심사도 하고 MBC보다는 훨씬 더 법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는 완전히 공영방송인데다가 수신료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약한 고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감사원까지 다 동원해요. 근데 5월에 감사원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023년 5월에 감사원이 들어누웠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사장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핑계를 만들어야 돼. 예? 그때부터 갑자기 있잖아요. 6월부터일 거예요. 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KBS 근처에 조화들이 근조 화환들이 쫙 들어오고 막 무슨 앞에서 시위를 하고 방송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예? 그리고 그렇게 방송하고 시위하고 그런 거 따라했던 그 극우 유튜버들이 나중에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이 돼. 제가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 중에 개그맨 한 명은 인재로 영입이 돼. 그리고 뒤에서 저 KBS, MBC 불공정하다라고 그 심의 넣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넣었던 사람들이 막 주도를 해가지고 정연주가 쫓겨나고 그리고 수많은 법정 제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 사건이 갑자기 툭 나와. 그러면서 분위기가 얘들은 대선 전부터 원래부터 민주당 편이었어.
얘들은 정파적이고 정치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싹 몰아내야 돼. 이 분위기를 국면 전환의 핵심 사건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면 전환에. 그 전까지는 아니 이거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신앙님 사건으로 완전히 국면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 대체로 검찰들이 이제 별건 수사라고 얘기해서 이 건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MBC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MBC 때는 이 역할을 누가 국정원이 해줬거든요. 대부분 다. 국정원이 조사하고 보고서 써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시나리오 만들어줬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이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소위 그 대통령실에 있는 MB 계열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언론 장악에 대한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면 그 시나리오에 맞게 소위 용산에 있는 검찰 라인들이 이 실제 검찰들과 라인을 엮으면서 하나하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격의 방향을 만들어내고 별건의 수사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예를 들면 하는 거죠. 조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문제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지금 명예훼손 사건 자체가 갑자기 여론조작 사건으로 검찰이 프레임을 확 전환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걸 딱 막은 게 하필이면 다행히도 판사가 막아버린 거거든요. 이거 명예훼손이잖아. 왜 갑자기 예를 들면 여론조작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이재명 갖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야 예, 기소를 이제야 그렇죠, 하니까 이제 밝혀진 겁니다만 저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대통령실이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 네. 지속적으로 캐비넷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을 옥죄이는 방식으로 계속 얘들 공격을 하는 거죠. 뭐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